이PD, 오늘은 암을 진단받은 직후에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내가 진료 일선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암 진단받은 지 불과 이제 며칠이 안 되신 분이거나 몇 주가 안 되는 분들이 그 가족과 함께 온단 말이야. 그분들이 거의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야.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음식 생활 패턴 이런 거 바꿔야 되는데 뭐부터 어떻게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다못해 내가 집이 지역 지방에 있는데 이 진료를 서울에서 꼭 받아야 될지 아니면 지방에서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다양하거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다른 것들은 모르겠더라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준비한 이 네 가지 것에 대해서는 잘 시청을 하시고 잘 정리하셔서 본인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자료를 좀 만들었어.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알아보자고. 암 진단 이후에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뭐래도 병원을 선택하는 거야. 왜냐면은 가장 첫 발걸음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거든. 나의 운명이 여기에서 결정되시는 분들도 있어, 심지어. 그래서 대부분의 서울에 있는 분들이야 상관이 없는데, 이제 서울이 아닌 이제 지방에 있는 분들이 내가 수도권에 있는 5대 메이저 병원 혹은 5대 메이저 병원이 아니더라도 큰 병원에 가서 뭐 수술이나 항암을 받아야 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 중에서도 이러한 분들은 가능하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하기를 좀 권해드려. 가장 큰 게 어떤 거냐면 수술 난이도예요, 수술 난이도. 그래서 뭐 모든 암 수술이라는 게 외과적으로 뭐 다 뭐 쉬운 거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수술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은 분명히 있거든. 대표적인 질환들이 이런 질환들인 거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수술 이후에 수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로 인한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 그 재활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잘 해줘야 되거든. 그러면은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그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수술을 받는 게 그러한 후유증과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일 수 있잖아. 이러한 암을 진단받았다라고 판단이 되면 혹은 수술 난이도가 조금 높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어떤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큰 병원에서 서울에 있는 힘들더라도 오셔가지고 그쪽에서 치료를 받는 편이 나아. 두 번째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인데 단순한 기저질환이 아니라 조금 심각한 기저질환. 뭐 예를 들면은 뭐 심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이러한 기능이 조금 떨어졌다라든지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은 합병증 문제가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수술 받기를 권해드려. 그 세 번째는 희귀암. 이건 논할 것도 없어. 희귀암 같은 경우에 항암 치료를 뭐 어떻게 할지 이게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그런 병원보다는 희귀암도 아무리 그게 희귀암이라고 해도 케이스가 뭐 하나 둘은 아니거든. 소수의 케이스가 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하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그 항암 치료가 됐건 뭐든 받는 게 맞아. 그리고 네 번째는 조금 특이한데 암 종류에 따라서 혹은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 치료 옵션이 조금 다를 때가 있어.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이때도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어차피 2차 소견을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2차 소견을 받을 때 정 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꼭 수도권에 있는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셔서 2차 소견을 받고 그리고 나서 어떤 병원을 그쪽에서 계속 치료받을지를 선택하는 게 맞아.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오히려 4번하고 반대인데 치료 옵션이 너무나 제한적일 때, 즉 내가 항암 치료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항암 치료 옵션이 뭐 몇 개가 없어.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A라는 항암제 실패하면 B 하면 되고 B를 실패하면 또 C라는 항암제가 있고 C를 실패하면 D라는 항암제가 있고 굉장히 옵션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뭐 그나마 나은데 몇몇 암들은 그렇지가 않거든. 그래서 쓸 수 있는 옵션이 금방 동이 나면은 결국에 기댈 수 있는 거는 임상실험인데 아무래도 임상실험을 많이 행해지는 곳은 지방에 있는 병원보다는 서울에 있는 5대 메이저 병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도 역시 좀 가능하면은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여기에 적지는 않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 여기와 반대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는, 즉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적은 암들, 예를 들면 유방암인데 비교적 초기인 환자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갑상선암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부인과암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좀 초기인 경우에 굳이 그런 분들이 그 서울까지 오셔가지고 한번 뭐 부산이 됐건 뭐 전라도가 됐건 KTX 오전에 타서 서울까지 와서 진료 대기하고 뭐 하고 이 과정이 쉬운 건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차라리 근처에 있는 큰 병원에서 받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 요 얘기는 내가 조금 덧붙일게.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인데 돈 얘기야, 돈. 왜냐면 암 치료라는 거는 어디 뭐 다리 부러진 게 아니잖아. 그래서 치료 기간이 이렇게 짧지 않고 아무리 초기 암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뭐 3개월, 6개월, 1년 계속 정기 검진 받아야 되고, 여기에 만약에 치료가 좀 길어지신 분들은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거든. 근데 우리가 뭐 다 잘 사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경제적인 부분을 좀 심각하게 좀 고려를 좀 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부분을 알아야 될 부분은 한 5개 정도 돼. 그래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대부분의 환우분들은 잘 알고 있을 거고, 첫 번째 산정특례는 뭐 환자분들이 뭐 걱정할 필요 없고, 암이라는 걸 진단받으면은 그냥 건강보험에서 이제 암 등록자라는 걸 산정특례로 적용시켜 주거든. 뭐 환우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5년 동안 그게 유지되고, 그래서 그게 급여 치료는 총 치료 비용의 5%만 내면 되는 이러한 혜택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실비보험, 암보험, 사보험이지. 이건 가입한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가입한 회사에 따라서,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그 계약 조건들, 약관이 다양한데, 이거 좀 등한시 하시는 분들이 있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 내가 챙겨 먹을 수 있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이 암인데 본인이 가입한 보험 약관도 잘 모르시고, 그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도 잘 못 받으시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젊은 뭐 아들, 딸들이 우리 부모님이 가입한 보험이 정확하게 몇 개가 있는지, 뭐 종류는 어떤지, 약관은 어떤지, 거기서 꼭 내야 되는 필수 서류들이 어떤 건지를 꼼꼼히 챙겨서 타먹을 건 다 타먹어야 돼. 그래서 이제 치료하는데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챙겨서 하시고,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뒤에 있는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항목은 정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미처 몰라서 못 받거나, 혹은 예전부터 받을 수 있는데 이제서야 이걸 알아가지고 과거부터 받을 수 있는 부분 혜택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못 받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거든. 하나하나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 게 재난적 의료 지원비 지원 사업이야.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면 무조건 내는 국가 세금에서 조금 보조해 주는 건데, 취지가 어떤 거냐면은 암 치료 비용이 너무나 좀 많이 들잖아. 몇몇 암 치료, 특히 고가의 뭐 표적 치료나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치료 비용이 들거든. 그리고 그게 만약에 급여라면은 나 5%만 내면 되니까 그나마 버티겠는데, 비급여인 항암제도 너무나 많거든. 월고시 이건 내가 다 내 사비로 내야 되는데, 이 암 치료비가 내 연간 소득보다도 이렇게 많아. 그럼 생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즉 연간 소득이 낮은 환자가 암 치료비가 요만큼 많이 나왔을 때, 이거를 갖다가 동사무소에 가서 증명을 하면 이 재난적 의료 지원 사업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 이거는 본인의 소득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암 치료비가 얼마큼 되냐에 따라서, 그리고 실제로 사보험이 가입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좀 차등적인데 어쨌든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소득이 조금 낮은 상황인데 암치료 받는다, 내 암치료 비용이 조금 많이 나온다, 꼭 동사무소 가셔서 한번 물어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연금인데, 이거는 국민연금에서 내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국민연금 우리 맨날 이렇게 떼가잖아. 그래서 여기에 나의 장애연금이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이게 내 돈 내고 내가 받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지는 않고, 암 환자가 뭐 수술 때문이건 아니면 뭐 항암 때문이건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장애를 받으면은 이 장애연금이라는 걸 받을 수가 있어. 그러면은 암 환자 항암했으면은 다 힘들잖아. 그런 걸로는 받을 수 없고, 뭐 예를 들면은 수술 때문에 특정 장기를 적출했다라든지,
뭐 예를 들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항암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뭐 시력이라든지 청력이 손상이 됐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뇌 쪽에 종양이 있어서 이걸 제거를 하다 보니까 뇌 손상이 조금 심하게 가서 어떤 마비라든지 이런 게 있다라든지 혹은 뭐 장루라든지 요루처럼 나중에 복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은 안 되고 아예 영구적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장루, 배변 주머니나 소변 주머니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차고 다니는 분이라든지 혹은 이제 간 기능이나 신기능이 일상생활을 하기에 굉장히 힘들 쪽으로 많이 떨어져서 뭐 투석을 받는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간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뭐 복수가 많이 생겨서 주기적으로 뭐 빼고 간성 혼수가고 이런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암 장애 등록을 먼저 해야 되고 여기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고 등록을 하게 되면은 장애연금을 꼬박꼬박 받을 수가 있어. 그리고 마지막은 이게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 국민연금에서 받는 건 아니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우리가 받는 거고 이것도 똑같아. 내가 그 건강보험료 맨날 내잖아 매달. 거기에 이 장기요양보험금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받는 거냐면은 일상생활하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 연세가 있고 항암 치료를 오래 하셨는데 뭐 보행장애가 조금 뭐 많이 있다라든지 이런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받더라고. 통과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 장기요양보험에 만약에 내가 가입돼서 이걸 혜택을 받으려면은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고 혜택이 어떤 거냐면은 내가 보기엔 되게 큰 게 이런 거야. 가정방문 의료가 가능해. 그래서 환자가 어쩔 수 없이 집에서 투병 생활을 해야 되는데 뭐 하다못해 샤워 한번 하는 게 어렵다라든지 어떤 수액을 받아야 됐는데 내가 너무 몸이 힘들어서 어디 병원에 가기도 어려울 때 가정 방문이 와서 그걸 좀 도와줄 수가 있어.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면은 보행 자체도 힘들고 항상 낙상의 위험이 있고 이럴 수 있는데 뭐 휠체어가 됐건 뭐 지팡이가 됐건 아니면은 뭐 샤워할 때 좀 앉아서 할 수 있는 샤워할 때 낙상 사고 많이 일어나거든 미끄러우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의료용품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 이러한 것들을 굉장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뭐 렌탈을 하거나 구매를 할 수가 있어. 이러한 것들을 내가 만약에 여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지원을 꼭 해보기를 내가 좀 권해. 근데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암에 대한 정보 취득인데 이제 암 진단 받으면은 뭐 집안에 뭐 의료인이 의사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뭐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뭘 어디서 이 정보를 얻어야 될지 모른단 말이야. 뭐 암 진단 받았으면 이 치료하는 절차도 모르겠고 이 암이 뭐 있으면 어떠한데 증상이 나타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결국 기대는 곳이 대략 보면은 옛날에는 책을 봤겠지만 지금 유튜브인 것 같은데 내가 권하는 거는 그 유튜브를 처음 시청할 때 대충 막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간암이라고 가정을 하면 간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이제 진단을 받았어. 그럼 간암 유튜브에 치면은 관련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취사 선택할 때 첫 번째는 꼭 반드시 일반 아무리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로컬 병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보다는 대학병원에서 찍은 촬영한 그러한 영상들을 먼저 시청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요새는 메이저 병원에서도 유튜브를 다 찍어. 그래서 거기에는 환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의료 정보가 정말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있고, 그래서 일단 거기에 있는 영상을 보신 이후에 그 다음에 무슨 뭐 먹거리라든지 뭐 뭘 해요, 뭐 환자가 했을 때 어떤 경험담이라든지 그거는 그 다음에 다른 유튜브를 보기를 권해드려. 그리고 또 유튜브 내가 꼭 환자한테 얘기하는 건데 이러한 정보를 얻을 때 꼭 긍정적인 정보를 얻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유튜브 보면은 부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담은 유튜브들이 있어.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항암 치료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이런 아주 보편적인 표준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제 뭐 촬영한 그런 영상 같은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은 정말 보면 안 돼. 그거는 보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예를 들면은 암 관련 유튜브 중에 환우분들이 이제 촬영한 영상물들이 있거든. 굉장히 소중하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초기에는 조금 보시는 걸 지양하고 그런 유튜브는 조금 나중에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
처음에는 어디에 있는 걸 시청해라? 대학병원 거를 먼저 시청해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람이 그렇게 돼. 이제 첫 출발을 하는 건데 스타트 라인에 선 건데 모른단 말이야.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고 수술이 얼마나 힘들지 나를 항암이 얼마나 힘들게 할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의 불안감이 항상 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어떠한 치료를 실패한 어떤 환우분들이 찍은 영상이라든지 그래서 힘들었던 점 그런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시청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안 그래도 불안한데 더 불안해져. 괜히 다운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것을 굳이 접할 필요가 없다. 내가 꼭 이거 강조하고 싶고. 그 두 번째는 인터넷 카페인데 대부분의 암은 그 카페가 있어요. 인터넷 카페가. 그래서 몇몇 정보들은 정말 어떤 유튜브나 대학병원 교수님보다도 정보가 많이 담겨져 있어. 뭐 대표적인 게 뭐 임상 뭐 이런 건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아 나는 요번에 임상 내가 들어갔어요 막 올려. 제가 무슨 병원 예를 들면 세브란스 병원에 누구 교수님한테 진료를 받는데 요번에 제가 임상하게 됐어요 이렇게 올린단 말이야. 임상이라는 것도 그래. 이게 뭐 TO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아니거든. 별로 없어 생각보다. 다 선착순이거든. 그래서 일단은 먼저 빨리 지원해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게 장땡이야. 내가 어물 대다가 먼저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임상에 참여해서 TO가 다쳐버리면 끝인 거야. 기다려야 되는 거야. 다른 데 가던가. 그래서 그런 것들 소중한 정보들이 올라오기도 하거든. 그래서 반드시 카페는 가입하기를 권하겠어. 그리고 두 번째, 이 얘기는 내가 꼭 하고 싶은데 우리 암 진단 받으면은 당연히 메인 치료는 대학병원에서 하겠지만 뭐 요양병원이 됐건 우리 같은 한방병원이 됐건 아니면 뭐 어떤 병원이 됐건 이런 곳에서 소위 얘기하는 면역치료를 받고 그런단 말이야. 그게 아니면 동네 로컬 의원에서도 어떤 외래로 이렇게 치료를 받거나 그러는데 내가 이 무슨 얘기냐? 가능하면은 내가 신뢰가 가는 의료인이 있는 그러한 곳에 발을 담갔으면 좋겠어. 대학병원 이외에. 다 알다시피 대학병원은 어때? 사람이 너무 많잖아. 외래 가보면은 정말 뭐 30분, 1시간 기다려서 실제로 내가 교수님 만나서 상담을 받는 거는 1분, 2분, 3분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오래 얘기하고 싶어도 분위기 자체도 그렇고 교수님하고의 그런 진료실 안에서의 분위기도 그렇고 밖에 이미 내 뒤에 2, 30명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어도 나 스스로가 급해. 그래서 한마디 뭐 할까 말까 그냥 나와버리거든. 내 상태가 어떤지도 잘 모르겠고 뭐 수술 이후에 뭐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항암을 하면은 그 항암제가 얼마나 잘 됐는지 CT나 MR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영상도 잘 볼 시간도 여유롭지도 않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2차 병원을 선택할 때 그러한 신뢰가 가는 선생님들이 있는 곳에 꼭 가셔서 거기에 발을 담그고 그 선생님에게 나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물어봤으면 좋겠어. 즉 나만의 그런 뭐라 그럴까 내 가족 의사가 있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2차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마지막인데 이거 너무 뻔한 얘기지. 이제 암 진단 받으면 꼭 해야 되는 게 나의 생활 패턴을 바꾸는 건데 암이라는 게 그렇잖아. 무슨 뭐 바이러스 질환처럼 코로나처럼 갑자기 난 건강한데 바깥에서 어떤 감염원이 있어가지고 이게 내 몸에 딱 들어와서 질환이 딱 생긴 게 아니잖아. 아주 예전부터 나의 정상세포가 나의 생활 습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점점 변해가지고 돌연변이가 돼서 악성 암세포로 된 거잖아. 그래서 암이라는 거는 뭐 규정하기를 뭐 DNA 돌연변이가 돼서 생긴 질환이라고 굉장히 협소한 의미로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만성병이고 나의 생활에 의해서 온 생활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생활에 의해서 암이 왔는데 내가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살아온 나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이 암이 왔는데 그거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갔을 때 과연 암 치료가 잘 될까? 이런 거야. 대표적인 게 먹고 자고 싸는 거겠지만 뭐 운동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당연히 이런 것들은 한번 뒤돌아보고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꼭 바꿔야 되고 뭘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수면하는 거 어쩌고 저쩌고 뭐 맨발 걷기 뭐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 너무나 정보가 넘쳐 흐르니까 취사 선택을 잘해서 어쨌든 과거처럼 살면 안 된다. 꼭 내 강조하고 싶고 두 번째야. 두 번째인데 이게 사실은 나는 뒷받침이 꼭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환자 혼자 해서는 이게 어려워. 그리고 이 자체가 알지. 나의 생활을 바꿔야 되겠어. 알지. 근데 그 바꾸어서 그 유지하는 자체가 스트레스가 또 되면 안 되거든. 근데 이게 스트레스가 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식단을 바꾸건 어떠한 수면 패턴을 바꾸건
뭐 어떠한 뭐 운동하는 뭐 이런 걸 바꾸건 간에 환자 혼자서만 바꿔서는 안 되고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어느 정도는 함께 바꿔야 돼. 함께 동참을 해야 돼. 환자가 이제 일찍 자려고 노력을 할 건데 불을 끄면 우리 보호자도 그때 가능하면 좀 자야 돼. 그리고 환자가 음식을 먹을 때 특정 식단을 조금은 줄여서 조금 더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 보호자도 그걸 보고만 있으면 안 돼. 식단을 바꿔서 이제 환자가 이제 고기를 조금 줄이려고 해. 그래서 식단에 자기는 고기를 안 먹겠대. 근데 나는 먹어야 되겠어. 그래서 나는 이제 접시에다가 고기를 놓고 환자는 고기는 안 먹고 이것만 먹고 나는 같이 먹으면서 고기도 먹어. 이런 가족이 태반이라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동력을 잃어버리게 돼. 운동할 때도 혼자 아니라 꼭 같이 가서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환자의 이런 생활 패턴 바꾸기가 아주 성공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즉, 암 치료는 환자만의 치료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동참해야 되는 치료다. 이거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 세 번째, 이것도 내가 꼭 강조하고 싶은데 이게 암을 진단받자마자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정말 암 환자가 돼. 암 진단받기 전까지는 불과 뭐 일주일 전만 해도 친구 만나서 아주 즐겁게 하하호호 웃으면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암을 진단받자마자 어떻게 되냐? 밥을 못 먹게 돼. 이게 밥을 먹어도 뭐 이게 뭐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몰라. 항상 우울하고. 그래서 또 이제 크다 보면은 로컬 병원에 갔다가 암인 것 같으니까 큰 병원 가세요. 막 심란하고 그런 상황에 이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어떤 대학병원에 가. 그럼 거기서 뭐 사진 찍고 뭐 하고 여기서 조직 검사할 수도 있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이미 체중이 2, 3kg 빠져. 그리고 결국에 수술합시다. 한 1, 2주 후에 3주 후에 수술 날짜가 잡히잖아. 또 빠져. 이게 지옥 같은 시간이거든 정말. 근데 그때 나의 생활 패턴을 확 180도 바꿔야 될 것 같다 막 생각이 드는 거야. 당장 내가 채식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안 돼. 안 그래도 체중도 많이 빠지고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든데 이때 너무나 많은 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몸과 마음이 편하게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고 위로가 되는 생활, 으쌰으쌰 하는 거, 음식도 어떻게 갑자기 180도 바꾸면 안 돼. 살 빠졌는데 턱 빠지면 큰일 나거든. 수술을 앞두고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가장 많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중 저하. 체중이 저하된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 그래서 너무나 갑자기 수술 전까지는 바꾸려고 하지 말고 수술하고 회복하는 시간까지는 어느 정도 조금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그냥 가다가 그게 다 끝난 이후에 암 치료라는 게 무슨 수술하고 항암 방사 끝나면 땡 그게 아니잖아. 그 이후로도 뭐 1년, 2년, 3년, 5년, 10년 암 치료가 이렇게 기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이러한 생활 패턴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꾸는 게 맞아. 이 얘기를 꼭 강조하고 싶어. 오늘 암을 진단 받으신 분들 아마 지금 이거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정말 불과 며칠 전, 몇 주 전에 진단 받으신 분도 계실 텐데 오늘 한 얘기가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좀 팁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스타트 라인에 서신 분들 출발을 산뜻하고 경쾌하게 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 시청하신 분들은 모든 분들이 그러기를 그래서 꼭 끝까지 완주하시고 앞으로 건강한 생활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